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투자 허잼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밤에 이번 주에 지표 발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아요. 네, 그래서 뚜렷하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조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시장도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코스닥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는 그래도 오름세로 시작하는 네. 거 봤더니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간신히 저는 코스피 2600선 회복했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뉴스를 많이 챙겨보거든요. 요즘에 더더욱. 네. 중동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맞습니다. 미국에서 항모를 보낸다니 네. 뭐 잠수함 부대를 보낸다니 하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는 오늘 저희도 또 여러분과 함께 시장 분석 함께 고민 상담까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엔 투자를 위해서 NH투자증권 두 분 전문가 두 분 함께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종호 차장님부터 인사를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당진센터 양종호 차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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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님 네. 어떻게 저기 당진센터면은 오늘 출발하셨나요? 네, 오늘 아침에 좀 기차를 좀 일찍 타서 네.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당진에서 올라오는 길 어떠셨을까요? 좀 마음 편하게 올라오셨는지 아니면은 땀을 좀 흘리면서 땀을 흘리지는 않았는데 네. 오늘 아침에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좀 비에 젖어서 비가 왔나요? 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네. 어디 오늘 뭐 각오라든지 소감이라든지 한 말씀 부탁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심히 준비했고 보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네.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상당히 감미롭다. 네. 뭐 이런 느낌이죠. 밤에 듣고 싶어요. 하지만, 아침이니까 아침이니까 좀 화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있게. 네. 그래도 아침엔 듣는 아침엔 투자에서 네. 감미로운 목소리 또 양 좋습니다. 차장님 네, 의견 또 기대해 보겠고요. 네. 홍성배 팀장님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동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홍성배 PB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오늘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생방송이라서 네. 조금 긴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팀장님 별로 안 그래 보이는데? 그런가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포커페이스인가요? 워낙 준비를 많이 네. 하셨어서 두 분 다. 네. 그렇죠. 오늘 네. 얘기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장이 막 이렇게 방향성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약간 걱정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뭐 글로벌 시장이 정말 큰 충격을 받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심스러운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좀 내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두 분과 함께 본격적인 얘기 좀 시작해 봐야 되겠죠? 네, 본격적인 상담 시작에 앞서서 시장을 네. 듣고 보고 분석하는 코너죠. 아침엔 네. 포인트 두 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시장 흐름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신지 사실 지난주가 너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더 시장을 믿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는 관망세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차장님부터. 예, 지난주에 폭락장이 있었는데 아직 주식시장은 그 하락장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정도의 지수가 2,800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저번 주 월요일 날 2,400을 하회했습니다. 장중에. 그리고 지금 2,600 수준이면 반등이 한 50% 정도 나타났고요. 거래량 자체는 뭐 3개월 평균 대비 절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시장은 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악재가 됐던 이슈들이 미국 경기 둔화, 뭐 고용 불안, 뭐 이런 부분들이랑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뭐 이런 부분들이 AI 고점 논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8월 말에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나 9월 초에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을 겁니다. 네. 뭐 그때까지는 시장에서 큰
횡보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난 간밤에 보면 엔비디아가 4%대 상승을 해줬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TSMC도 매출 보면은 상당히 좀 기대 이상의 네, 괜찮다고 그러니까요. 네, 평가를 받죠. 40% 이상의 매출을 또 발표를 했고 이 부분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장님은? 일단 네. 그 시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 중에 옆에 하나가 물이 있어요. 네, 아, 예. 불편하시면 드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시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그 AI에 대한 고점 논란, 그렇죠. 맞아요. 뭐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실적 발표는 굉장히 가뭄의 단비 같은 이슈가 아니었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차장님 의견 들었고 팀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최근의 시장 상황이 방향을 잡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데 경계감도 좀 높은 수준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제가 이게 걸어오면서 날씨가 또 네네. 엄청 덥지 더워요. 않습니까? 네. 너무 더워서 근데 이제 우리 증시는 너무 이게 춥단 말이죠. 이 온도 차를 조금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을까? 이런 네. 거를 먼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 전망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변동성 장세 우리가 이게 주식하면서 듣는 말들 중에 가장 좀 최악의 말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런 식의 투자자들 수익률이 진짜 안 좋죠. 우리 말해서 털린다고 아유. 하는 그런 탈탈 털린다고. 털린다. 네. 지금도 아마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 진짜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전망 이야기 드리기 전에 먼저 좀 중요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예요, 그게? 네. 털린다 이게 수익률도 그런데 네. 정신, 맞습니다. 멘탈도 사실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예. 뭔가 다 잡아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좀 보여주실 게 있나 봐요. 맞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요, 네. 이 지금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자료인데 이거 장표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올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네. 돼요. 띄워주시면 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제가 요거 심리학 책입니다. 책인데 요거를 책 표지를 조금 발췌해 봤는데요. 네. 이 회복 탄력성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인데요. 우리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의미로 긍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그리고 또 속담이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그 시련과 역경을 거치면서 성숙해가고 한층 성장한다. 뭐 요런 뜻인데 이게 네. 사실 비단 사람들한테만 통용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비 온 뒤에 땅이 굳을지, 네. 비 온 뒤에 집안이 약해져서 땅이 무너질지. 땅이 무너질지. 사실 지금 그 기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자산 시장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우리 네. 살다 보면 이게 그 어떤 우리가 경제적인 큰 영향들을 주는 이벤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전쟁이라든지 뭐 기업 파산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런 이벤트들인데 이런 이벤트들이 종종 사실 발생을 합니다. 이 우리가 말하는 비가 내리는 건데 이 피할 수 없는 비가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방금 그 아나운서 네네. 분께서도 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든 땅이 비 온 뒤에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땅은 이제 토사가 쓸려서 넘어가면은 이 결국 회복되지 않는 그런 그렇죠. 땅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 반대로 이제 그 딱딱하게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땅도 있을 건데 제가 여기서 이제 회복 탄력성을 조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자산 시장에서는 이게 가격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시장에 어떤 그런 전체적으로 큰 충격이 왔을 때 물난리가 난 거죠. 다 같이 빠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회복할 때가 굉장히 조금 그렇죠. 중요한데 회복할 때 탄력 있게 오르는 애들은 반드시 메모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들이 어떤 지수들이 빠르게 반등을 했는지 요것도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 네. 이게 비단 이제 주식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우리 투자하고 있는 자산군에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뭐 부동산 같은 것들도 일가견이 많은 견해를 조금 공유할 수 네,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이런 점에서.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 저는 한국 주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좀 여유 되시면 이참에
미국 주식도 조금 어. 편입해 보시길 좀 추천드리고 네. 있습니다. 너무 많이 미국 네. 주식은 이제 고점을 계속 찍었기 때문에 네. 엄두가 안 나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만하다. 네. 그런데 어느덧 그 조정을 받았던 거를 많이 만회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도 지금은 네. 기회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코스피 지수 10년 정도 이 코스피 지수를 이 차트로 조금 그려와 봤는데요. 네. 그 대략 한 10년 정도 차트를 보시면 한 5번 정도의 비가 왔었습니다. 2018년도 2월 달부터는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그 연말 가서는 분쟁이 격화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증시가 또 반등하려고 하다 보니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아하.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구간을 좀 보냈고요.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요. 금리 인상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올라갔었던 그 회복된 이 주가 지수가 다시 또 좀 반토막 난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다시 회복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요, 이제 우리 요거는 또 미국 나스닥 지수인데요. 이 역시 제가 10년 차트를 조금 네. 그려봤습니다. 네. 그려봤는데요. 이 나스닥 지수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분쟁도 있었고요. 코로나도 있었고요. 전쟁도 있었습니다. 이 동일한 두 인덱스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반응 정도가 두 지수가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지수를 제가 조금 살펴보면요. 제가 표로 조금 짚어봤는데요. 네. 자료를 워낙 꼼꼼하게 어. 준비해 주셔서 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 네.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잘 될 것 들을게요.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이번은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제외하고 네 번의 이벤트에 그 두 지수의 하락률을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평균 하락률을 보니까요. 미국은 마이너스 24.6% 그리고 한국은 마이너스 25.6%. 두 개 큰 차이는 좀 없어 보여요. 근데 하락 개월수를 조금 봤더니요. 네. 이 미국은 4.4개월이었고 한국은 7.9개월이었습니다. 네. 하락은 미국이 짧았습니다. 아. 그래서 회복 개월수를 봤는데요. 그 빠지고 나서 회복하는 그 시기를 보는 겁니다. 미국은 5.4개월이 걸렸는데 한국은 16.2개월이 걸렸어요. 이게 차이가 크네요. 굉장히 네. 차이가 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등률을 봤더니요. 네. 미국은 평균 반등률이 플러스 72.9%에 달했는데 한국은 45% 요렇게 됐습니다. 숫자가 분명히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표로 말고 좀 시각적으로 조금 보고자 표를 조금 그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한국 보면은 하락 개월 수도 미국이 짧았고 회복 개월 수도 미국이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네. 비해. 그래서 실제로 반등률을 봤더니 미국이 한국보다 우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보다 그 회복 탄력성이 조금 더 좋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과연 이제 그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한국의 수익률 차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이제 됐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회복 탄력성도 이렇게 좋은데 미국이 수익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네. 더 좋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더 차이가 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하고 나스닥 주가 수익률을 조금 봤더니요. 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미국은 230.3%고요. 한국은 29.2%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은 3.3배 올랐고 한국은 그러니까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 만약에 우리가 1억을 투자했으면요. 미국은 지금 3억 3천이라는 거고 한국은 1억 3천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산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 차이가 극명하게 왔는데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총 5번의 큰 비가 내렸다라고 봐도 네, 맞습니다. 해주셨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있는 애를 잘 골라야 된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번 시장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미국 보시고요. 나스닥 지수 좋습니다. 그렇게 조금 추천을 좀 드립니다. 결론은 미국 주식 하자.
맞습니다. 길게 지금 데이터 이용하시고 자료 이용하시고 결론은 미국을 한번 지켜보자. 아니, 근데 그거가 중요하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궁금한 거는 네. 이런 폭락장이라든지 변동성이 심할 때 우리 개미 투자자들 실제로 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에서 중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분께 한번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오랫동안 좀 쉬셨던. 네, 우리 차장님부터. 네. 저번 주 사실 지수가 폭락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제 그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내가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냥 도망갈까? 네, 그쵸, 이걸 그쵸. 기회로 좀 삼아볼까? 맞아요. 네. 미국장이 그동안 성과가 되게 좋지만 국내 증시의 장점이라고 보면 일단 싸다. 지금 수준이 싸다라는 점일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정리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경쟁적으로 자료를 꼼꼼하게. 좋습니다. 비온 뒤에 네. 땅이 굳는다. 그 네. 팀장님의 말씀처럼 네. 사실 저는 코스피 지수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수가 급락했었을 때 일단 참고할 만한 지표가 개인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왔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가격의 하락폭입니다. 그 8월 5일 날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 대비 26%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은 주로 PBR을 봅니다. 네. 그 PBR이 지난 5년 그리고 10년 평균이 1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동안의 변동을 보면 PBR 같은 경우에는 0.8배에서 1.2배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0.8배를 이하를 터치하는 경우는 보통 서브프라임 네. 아니면 코로나 뭐 이런 사태 때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는 0.8을 하회하죠. 제가 지수가 급락했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사실 가격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PBR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인데 가격 하락폭은 HTS에서 볼 수 있고요. 밸류에이션 PBR은 한국거래소에서 매일 보여줍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지수가 26% 떨어졌고 그리고 PBR이 0.87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가 과거의 경제 위기랑 비교해 봤었을 때 과연 이 정도로 떨어질 일인지 일단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세 번째는 투자 심리입니다. CNN에서 공포와 탐욕 지수를 사이트에서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 추이를 보면 우리가 또 공포에 살아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공포에 실제로 그 주식을 매수했었을 때 투자 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특히나 상승장이나 횡보장세에서 투자 심리가 극단으로 갔었을 때 매수는 투자 성과가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되고요. 하락 이슈를 이제 급락이 됐었을 때 도대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뉴스를 검색해 보면 거의 대부분 온 세상의 악재들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타콤블리라고 이게 프랑스어로 기정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확고한 사실이 되고 그 사실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즉 악재가 주가에 반영됐다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배드 이즈 배드라고 많이 좀 부르지 않나요? 그렇지만 저번 주 금요일 날 234포인트가 빠졌고 네. 전전주 금요일 날 100포인트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한 336포인트 정도가 빠졌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질 만한 이슈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격의 밴드가 하단에 있었을 때는 공포보다는 저는 주로 상담을 할 때 사는 쪽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 아니면 지수가 급락했었을 때 대응 전략은 2가지로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네. 첫 번째는 지수가 급락했었을 때 코스피를 사는 전략입니다.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사세요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대부분 성공 확률이 반반일 거예요. 네. 배드 뉴스, 네네. 뉴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급락하는 이유는 충분히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한 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수가 급락했었을 때 사는 전략은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을 한번 만들어 왔는데요. 네. 그 왼쪽 하단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있고 지난 1년 동안의 전고점을 제가 빨간 선으로 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고점 대비 20%가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해보겠다. 이게 2000년도부터 2024년까지의 투자 전략을 제가 비중을 5번 20%씩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수가 20% 하락했었을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30% 수익 달성 시 제가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전략은 오른쪽을 보시면 분할 매수를 했었을 때 평균 단가가 지금 그림에 그려져 있을 거예요. 빨간 네. 선으로. 네. 이제 코스피 지수랑 비교해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했었을 때 분할 매수를 시작하죠.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계속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거보다 코스피 지수가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빨간 선보다 코스피 지수가 위에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계좌에서 이때쯤 되면 플러스로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 분할 매수 전략이라고 해서 코스피를 분할했었을 때 사실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전략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발생 횟수랑 투자 기간이 너무 길어도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평균 일수를 고려해서 최적화된 전략을 한번 짜봤는데요. 매매 조건이 1차에서 20%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를 시작해서 2차, 3차, 4차, 5차는 5%씩 떨어지면 추가 매수한다. 그리고 5번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게 됐었을 때 목표 수익률은 30%로 이렇게 반복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원금이 1억이었을 때 네. 지금 현재 시점 2000년도부터 1억으로 투자했었을 때 지금 현재 잔고는 36,900 정도가 됩니다. 이게 모의 투자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를 제가 2000년도부터 100%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노란색 선이 저의 수익률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코스피 분할 매수 지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부터 사 모으겠다. 그리고 30%가 되면 팔겠다. 이런 전략을 하게 된다면 이 주황색 선이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 대비 초과 성과가 한 120% 정도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살색 이 블럭은 투자 비중을 제가 표시했는데요. 네네네. 이 하얀색 구간은 아예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은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에 대한 노출도가 평균 100%를 갖고 있었을 때보다 훨씬 주식 자체는 안 들고 있는데 투자 수익률은 더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수 급락 시에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은 오늘 말씀하시는 요지도 명확하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거도 상당히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오셨는데 이름을 다시 한번 성함을 알려드릴까요? 양종호 차장님. 맞습니다. 네. 홍성배 팀장님이십니다. 네. 왜 이름을 자막으로 안 그러니까요. 띄워주냐라고 지금 이름 저희가 다시 혼났기 한번 때문에 저희가 네, 이름 좀 알려드리는 한번 거고.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의 주장 지금까지의 요지를 살펴보면 일단 홍성배 팀장님 미국 주식하자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셨고 양정훈 차장님 중장기 관점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게 네. 좋을 것 같다. 지금 수익률도 모의로지만 어쨌든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차례로 저희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충실하게 지금 준비해 주셔서 네. 갈 길이 좀 멉니다. 맞아요. 이제 팀장님 네.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미국 주식하자. 오케이 알겠어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뭘 봐야 되는지 네. 지금 시장에서 포인트 요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신다면요. 네. 죄송합니다. 옆에 물 있으니까 두 분 네. 하시면 드셔도 천천히 돼요. 하셔도 됩니다. 두 분이 오늘 사실 방송에 이렇게 네. 익숙하지 않으시면 생방송 떨리잖아요. 원래, 제가 예. 기억나죠? 첫 방송. 첫 방송 할 때 저는 목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갔던 기억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두 분 네. 대단하신 겁니다. 이 네. 정도. 네. 네. 천천히 긴장하지 마시고 어떤 포인트 좀 잡아볼까요? 이번에 지수가 하락했을 네. 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첫 번째 발표됐는데 그때부터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그쵸.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일본이 BOJ가 금리 인상을 인상을. 했죠. 네.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요 정도의 두 가지 조금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역시 좀 자료를 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좋아요. 네. 네. 실제로 이 자료는 워낙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새 뭐 거의 대부분 방송하시는 분들 이런 자료 가지고 많이 하던데 그냥 미국 나스닥 지수랑 그 엔달러 환율 추인데 이
정확하게 좀 같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7월 30일인가 8월 초였을 겁니다. 그 일본 BOJ 부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을 자제하겠다. 네. 금융자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현 수준에서 금융 완화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 급락 이후에 이제 시장을 좀 달래는 듯한 발언을 부총재가 네, 좀 했죠.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미국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되는 건데요. 맞아요. 지금 보면은 15일 같은 경우가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경제의 사실 핵심은 소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소비가 어떤 식으로 발표될지 거기 좀 굉장히 좀 투자자들이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22일에서 24일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 통화 정책이랑 경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투자자들이 이걸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조금 많이 초점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그 지나가는 비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은요, 원래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로는 원래 출렁거렸습니다. 네. 그 올해라고 다를까라고 했을 때 올해도 역시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됐지라고 봤을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에 의하면은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증시를 보면은 그 동그라미 표신 막 V자가 막 그려져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됐을 당시에는 사실 깜짝 대통령이었었죠. 증시가 그 당선되고 난 다음 날 막 폭락하고 그러다가 며칠 만에 다시 잠잠해졌고 사실 그 전부터 변동성은 조금 있어 왔고요. 네.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도 그랬고 올해 역시 그렇습니다. 올해는 누가 되죠? 올해 대통령은 제가 그거는 정말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치 앞도 네. 미국 증시도 이렇게 어느 쪽으로 좀 우리가 타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계속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 사실 이런 이벤트들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게 지나가는 일이다.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가 사실 지금 가격도 많이 빠진 데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혹시라도 좀 고점에 사신 분들은 좀 지나고 나면 오히려 좀 잘 샀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뭐를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비온 뒤 단단하게 굳어지는 땅을 갖고 있느냐? 근데 혹시 내가 만약에 고점에 사서 좀 물려 있으면 이거를 좀 갖고 갈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좀 중요한데요. 그냥 비교 지표를 하나 세우고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 비교 지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랑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식 포트폴리오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시면 분명히 조금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네. 더 제가 지금 계속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섹터 중심으로 본다면 네. 사더라도 이걸 좀 사보자 하는 부분이 섹터를 또 봤을 때.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또 차트를 하나 또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이번에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와 가장 그 연관성이 있었던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습니다. 뭐 각각의 지수랑 이런 것들을 봐도 이제 실제로 그림만 보면은 같이 움직였어요. 거의 같이 가네요. 네, 거의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이 반도체가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조금 잠잠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일본에서 그 불을 좀 지피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둘러 진화에 나섰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9월 그 일본 다음 달에 네,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총리가 결정되는 건데요. 9월 20일 정도 실시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건 9월 말 정도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그 일본도 그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일본 이번에 지금 기시다 정권 같은 경우는요, 저축을 하지 말고 우리 투자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ISA 계좌라고 하는 거는 일본에는 니사라고 합니다. 이게 소액
투자 비과세 계좌라는 건데요. 우리 일본도 이제 주식을 하면은 20% 매매 차익이랑 배당 소득세를 뗍니다. 그 네. 과세를 한다라는 건데 이 소액 투자 계좌를 쓰게 되면 비과세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도랑 올해 이 혜택이 좀 늘어나면서 이 계좌 수가 6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6배나. 그래서 실제로 이 동안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한국 돈으로 66조 원에 달했습니다. 계좌 수로는 1,500만 개 정도 되니까 일본 인구가 1억 2천 명이라고 했을 때 이 작년하고 올해 이 계좌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전 인구의 10%가 좀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이게 그렇죠. 활성화. 네, 맞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일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네. 보면은요. 국가가 투자를 권유해서 큰 손해를 끼쳤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기시다 정권 같은 경우가 좀 사실 여론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추가로 어떤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단행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공격적으로 봅니다. 못할 네.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반도체 지수가 엔캐리 트레이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반대로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것들이 좀 좀 이렇게 이런 우려들이 좀 잠잠해진다라고 잦아들었을 때. 하면은 어떤 게 가장 수혜가 있을까라고 그렇다면 보는 거죠. 반대로 반도체다. 반도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반도체 지수가 그 전 저점까지 왔다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반등하는 모습이라서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근데 이제 또 반도체 하면 또 한국 반도체하고 미국 반도체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네. 하는데 네. 물론 연동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네. 분리하자면 제가 그 기사를 네. 요새 조금 보니까요. 그 이번 하락장에 우리나라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게 반도체고요. 반대로 기관은 바이오를 가장 많이 샀다라고 네. 합니다. 그 기관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로 바이오주를 조금 지목을 했던 것 같고요. 그 개인들은 역시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사랑이 좀 대단했었죠. 근데 사실 이번에 그 뭐 종목 같은 것 저도 여전히 많이 듣는 얘기인데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이랑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들 좀 수익률이 극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하이닉스는 반등이 잘 안 나오는데 엔비디아는 생각보다 반등이 좀 세게 그렇죠. 잘 나오고 있는. 사실 조정 전에는 하이닉스도 굉장히 잘 갔습니다만 네. 조정을 좀 받아서 지금 사실 그 부분은 뒤에 네. 하이닉스 얘기도 우리가 있으니까. 네, 준비가 맞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네. 네,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미국 반도체가 한국 반도체보다 더 단단한 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종목 시간 때 조금 네.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 상황과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네. 뭐 긴장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자료 중심으로 하실 말씀은 너무나 많아서 두 분께 혹시 그러니까요. 뭐 저희 자료 만들으라고 누가 이렇게 좀 숙제를 내주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늘은 거의 뭐 자료에 기반한 중심으로. 데이터에 너무 데이터에 좋아요. 기반해서 너무 많은 좋아요.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그 자료 중심으로 두 분의 그 어떤 투자 철학 중심으로 네.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잠시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 해결해드릴 투자인 코칭으로 함께 달려가 보겠습니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 댓글창 통해서 또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감사드려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뭐 포트폴리오에 대한 궁금한 점도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하단에 있는 설문 폼 통해서 상담 신청이 여러분 가능해요. 네. 근데 설문 링크가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네.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죠. 메일 주소도 따로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또 손쉽게는 메일 주소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니까 네. 포트폴리오 상담도 받으시고 상품도 가져가 보시고요. 들어오기 전에 이제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많이 신청해 주신다고 해요. 정말로요? 네, 많이 신청해 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더 신청해 주시면 네, 또 이 코너가 많이 활성화 될 테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사연 채택이 되는 또 방법이 팁이 있잖아요. 팁이 있죠. 5개 이상. 5개 종목 네. 일단은 최소 5개 이상을 좀 보내주시고 최대한 고민이 좀 간결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고민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런 것들도 걱정이고요. 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세하게 함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포트에 종목이 5개가 안 되는데요. 뭐 이런 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꼭 5개를 채우시란 말은 아니고 네. 이제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이 종목도 좀 고민이 돼요. 관심이 가요. 뭐 이런 것도 좋고 어쨌든 궁금하신 내용 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조금 더 채택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들어온 사연 그러면 이제 소개해드리고 상담 도와드려 봐야죠. 그렇죠. 네. 바로 오늘의 사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하이야 아프지마. 이 하이가 알 것 누굴 같아요. 얘기하는지. 네. 오늘의 고민입니다. 파이어족 꿈꿔 시작한 투자 손대면 마이너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어족을 꿈꾸며 주식을 시작한 40대 남성입니다. 네.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땐 많이 잃기도 했지만 현재는 매일 아침 신문도 보고요. 3프로TV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투자한 금액은 어머나 8억 정도 되는 것 같다고.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다양한 종목을 매수했지만 정리하고 현재 남은 종목은요. SK 하이닉스, 시프트업,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네. 애플입니다. SK 하이닉스는 19만 원에 매수를 해 보유한 지 2주 정도 됐고요. 비중은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고점에서 많이 빠진 종목인데요. 이 엔비디아는 빠졌다가도 빠르게 올라가는데 SK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반등이 더딜까요? 우리가 아까 이 얘기했는지. 네. 그렇죠. 올해 반도체 주가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현 시점에서 물을 타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시프트업입니다. 7월 11일 상장하는 날 바로 매수한 종목이거든요. 74,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마이너스였다가 어제 수익권에 들어와서 현재 수익률은 플러스 1%입니다. 네. 내일이면 실적이 발표되는데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될까요? 또 실적 나오기 전에 그냥 지금 뭐 수익권 들어왔을 때 이익 실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국민주 네이버입니다. 지난번에 네이버 분석해 주시는 걸 봤습니다. 제 상황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2월 20일 20만 7천 원에 매수를 했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네이버는 올해 보유한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일본의 라인 사태가 진화가 됐고 금리 인하가 오면 빅테크 수혜 받을 수 있을 거라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주가가 너무 힘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화형 챗GPT 개발 등 여러 이슈가 있던데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다음은 미국 주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소를 7월 23일 비중 30% 425달러 매수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익 활성화 전망에 매수를 했고요. 추가로 조금씩 모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제 기준 전망도 좋아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고 싶은데 조금씩 장기적으로 모으는 전략 어떻습니까? 마지막은 애플입니다. 1월에 195달러 매수를 했고요. 비중은 35%입니다. 애플은 인텔리전스 영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AI, 반독점 조사 등 이 악재의 신제품 출시도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올해 말까지 보유하면 주가 흐름 더 괜찮아질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냉정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하이야 아프지마님 사연 잘 들었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쭉 보니까 일단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뭐 골고루 있어요. 골고루 있어요, 네, 지금. 골고루 갖고 계세요. 네. 이런 점 또
우리 팀장님께서 미국 주식 네.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주식도 지금 큰 종목 중심으로 또 들고 계시고 섹터도 좀 몰려있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빅테크 쪽 빅테크 좀 네, 위주긴 하네요. 테크 쪽을 좀 좋아하신다 이런 네.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두 분께서는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셨는지 한 분 한 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부터 네 말씀해 예, 주실까요?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어떻게 사연을 평가하세요? 딱 받았을 때 전반적으로 이 사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그 경쟁력 있는 좋은 기업들을 그래요? 갖고 있었는데 매매 시점 자체가 최근에 지수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좋은 종목을 갖고 있었음에도 좀 수익률이 좋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고생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들으셨죠? 파이어족을 꿈꾸고 계세요. 파이어족. 파이어족을 경제적 자유를 이제 잃어서 선혜 씨는 파이어족을 꿈꾸십니까? 이른 은퇴 그게 뭐죠? 우리는 100세 인생을 넘어서 저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일을 해야만 네. 되는 네. 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 하이 아프지마님은 꼭 파이어족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보면은 그 꿈을 이루기에 지금 너무 좀 요원해 보여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어떠십니까 팀장님 쭉 보시기에 포트폴리오는 잘 좀 구성이 된 것 그래요?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 은퇴를 꿈꾸시기에 뭐 그래도 네. 훌륭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단단한 비욘디에 더 굳어질 단단한 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네. 뭐 요거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세부적으로 한번 그렇죠. 정리해볼까요? 고민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SK 하이닉스 쭉 보내주셨는데 일단 하이 아프지마님의 신청 사연은 파이어족을 꿈꿔 시작한 투자 손만 대면 마이너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박인세일 나선 SK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반도체 더 주워볼까요? 빅4 입성한 시프트업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팔까요 말까요? 네이버 2분기 깜짝 실적에도 왜 주가만 안 올라요? 힘이 없어요. 자, 난공불락 마소 장기적으로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마지막 애플 AI 영향 신제품 출시 기대하고는 있는데 올해 말까지 한번 가져가 볼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네이버입니다. 조금 일본에. 우리가 종목이 5개여서 네. 약간 지금 속도를 내서 내서 가야 한번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두 분도 너무 길지 않아요. 짧게 대신에 핵심을 확실히 좀 네, 알겠습니다. 힌트를 좀 좋아요. 주시죠. 네. 일본 라인 사태가 좀 진화가 된 국면인데 금리 인하 등 수혜 예상 보유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네이버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예. 선생님께서 양종훈 네. 차장님께서 그 화면을 같이 띄워주시면 네, 좋아요. 예. 말씀해 주시면 화면 뜰 아, 거예요. 어떤 예. 화면이 필요하실까요? 네이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예, 오셨나요? 자료를 이겁니다. 가져가는데요. 네. 그 일단 단기적인 의견과 좀 장기적인 의견을 좀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단기적인 의견은 아래 그래프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릴 건데 네. 네이버가 2024년 1월부터 계속 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그 분기 재무제표는 계속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펀더멘털은 좋은데 차트적으로는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제가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1,800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의견을 낼 때 참고하는 그런 조건들이고요. 네이버를 오른쪽 참고 지표를 보시면서 좀 설명드리면 수익이나 성장이나 질적 순위가 타 기업 대비 좋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었을 때 시장 지수 대비 모멘텀이 좋지 않고 그리고 종목이 수익률이 계속 하회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고 그리고 차트가 역별로 변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상승 추세가 아닌 종목들은 이제 투자의 손실 고객들이 많고 투자 심리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의견이고요. 이걸 조금 단기적으로는 이걸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봤었을 때는 네.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식에서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 팔라라는 너무 격언이 유명한.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밸류에이션 지난 5년 동안의 최고 PBR, 최저 PBR을 가지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시해봤는데 현재 PBR이나 현재 펀은 2023년 연말 컨센서스 기준으로 PBR은 1배고요. 펀은 17배입니다. 이게 과거 5년 동안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네이버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사라졌고 프리미엄이 거의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네이버라는 기업은 우리나라 AI 대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펀더멘털 상으로 그 대표 기업이고 그 지난 2분기 실적이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사업 부분이 서치 플랫폼, 커머스 그리고 기타로 표시되고 있는 매출 구성을 같이 보시면 그 핀테크나 클라우드에서 다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라는 게 결코 그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시기지 아직 네이버 입장에선 개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 전 사업 부분에서 이런 효과들이 적용이 된다면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지금 이 정도의 펀더멘털은 장기적으로는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기사가 네이버발 기사가 좀 나오면 네이버 지금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반기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라인 야후의 지분 매각 관련 이슈나 중국발 커머스가 이제 한국에 넘어오면서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게 아니냐. 그리고 AI가 생각보다 네이버 도입이 느린 거 아니냐. 요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우려들은 주가에 이미 반영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단기적인 의견을 아까 드렸을 때 기술적인 이런 분석들은 개인적으로 저는 싼 종목이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약간 조정을 받았을 때 그럴 때가 매매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이 아니라서 제 기준에서는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종목은 충분히 싸고 펀더멘털상으로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생각해서 장기적으로는 유지나 비중 확대 이런 것도 고려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하예 아프진마님께서는 비중이 사실 네이버가 가장 좀 적어요. 네. 5% 들고 계시지만 수익률이 가장 안 좋거든요. 마이너스 20% 이상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좀 가장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대해서는 사실 좀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참여해 주시는 시청자님들 가운데서 네이버 하고 이렇게 우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의 지금 좀 고민거리긴 하다. 지금 저희 실시간 댓글로도 네이버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좀 고민을 나눠주고 계시는데 하지만 차장님은 장기적으로는 괜찮게 보신다. 네. 라는 의견이시네요. 오늘 좀 가장 또 주목해야 할 SK 하이닉스로 속도 바로 내보도록 좀 하죠.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팀장님께 네. 아까 하이닉스 말씀을 이제 길게 해주실 게 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좀 넘긴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SK 하이닉스. 지금 2주 되셨거든요. 보유 기간이. 매수가가 19만 원인데 네. 이게 20만 닉스라는 이제 별칭이 있었고 네. 30만 원 간다 했었는데 조정을 좀 받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HBM 시장이 사실 하이닉스가 거의 주도했다고 그렇죠. 봐도 과언이 아닌 네. 겁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소비 점유율이 HBM 시장에서 60%가 되고요. 내년에 신제품까지 출시하면 거의 7에서 8할 정도가 엔비디아가 HBM 시장을 꽉 이렇게 잡고 있는 빅클라이언트인데 하이닉스가 사실 4세대, 5세대까지 독점을 해왔어요. HBM 공급을. 근데 이번에 5세대부터는 마이크론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번 8월에 삼성전자가 8단 HBM 8단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네. 좀 전해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게 경쟁자가 생긴 건데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이제 내년에 만약에 이제 6세대
그러니까 6세대가 개화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제 하이닉스가 점유율을 얼마만큼 가져갈 거고 이 6세대가 얼마나 핫한 건지를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하이닉스만 바라볼 건데 우리가 반도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말고도 사실 다른 대안이 조금 생겼다라고 조금 봐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하이닉스의 매력이 조금은 희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 장에 혹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고 반등이 분명 나올 겁니다. 하락을 했으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올라올 때 과연 우리가 하이닉스를 계속 갖고 가야 될 거냐 아니면은 하이닉스 말고도 다른 종목으로 조금 분산을 해서 조금 봐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를 조금 이야기 드리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사실 AI 핵심 칩이 HBM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좀 보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의 거의 중심은 HBM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HBM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양하게 너무나 많은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HBM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매력도가 약간은 희석된 것으로 보인다. 요게 좀 맞습니다. 핵심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하이닉스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있냐면 지금 실시간에 모든 분들이 하이닉스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요? 지금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네. 뭐 이런 얘기. 어쨌든 지금 15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계속해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밤에 엔비디아도 주가 흐름이 괜찮았고 네. 오늘도 한 2% 가까운 지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양 차장님께도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요. 그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시장 지위나 그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공급사가 늘어나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내년부터 HBM에 대한 생산량을 늘릴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좋아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가 사실 수익률이 정말 좋았던 건 작년입니다. 작년에 분기별로 다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올해는 엄청난 흑자가 나고 있지만 사실 올해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주들은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을 때 매수를 해서 좋을 때 조금씩 비중 축소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다음 네. 종목 좀 넘어가 볼까요? 게임주, 우리 코너에서 게임주는 처음 다뤄보는 것 같은데요. 게임주 시프트업입니다. 상장일에 매수를 하셨는데 딱 마침 내일이 지금 시프트업 실적 발표일이라고 합니다.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일단 양종훈 차장님께서 시프트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프트업 비중 축소 의견이고요. 예, 실적 그 종목이 쉽지가 않습니다. 종목이 쉽지가 않은데 네. 그 두 가지 이유 그냥 네, 좀 네,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띄워주시면 네. 지금 하단에 있는 게 시프트업 실적 컨센서스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 12월 기준으로 부여받은 PBR이 12배예요. 우리 아까 제가 코스피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던 그 월요일 날이 0.86입니다. 그걸 봤었을 때 이게 한 13배 정도 더 비싸다는 거죠. 시장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PBR 10배 이상의 종목들은 잘 거래하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PBR 12배가 제가 30% 수익을 내고 팔려면 PBR이 15배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제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 프리미엄을 누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보통 PBR이 10배 이상 되는 종목들을 보면은 없었던 산업들이 이제 새로 태동할 때, 그러니까 뭐 웹툰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없었던 산업들이 고성장할 때 태동하는 시기에 아니면 두 번째는 시장 자체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혜자가 정말 강할 때 아니면 세 번째는 정말 작은 기업이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서 고성장할 때 이 정도 기준에서 제가 PBR 10배 이상의 종목들을 본 기억이 있는데 이 종목도 아마 그런 거에 해당이 되겠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게 저한테는 원래 가치 투자라는 게 싼 종목들을 적당한 가격에 파는 그렇죠. 거고 네. 적당한 가격을 조금 비싸게 파는 게 추정 전략이라고 보면
이건 비싼 종목을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아마 이쪽에 가깝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공모주가 상장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예수기간의 물량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통 물량들이 지금 한 13%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 이 나머지 그 주주들이 이제 보호예수가 풀리게 돼요. 수급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 이분들의 우중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호예수 기간이 걸려 있는 부분들이 두 번째 좀 부담이고요. 지금 차트가 띄어져 있게 네, 얘기해 주시면. 아, 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그 개인적으로 2024년 상반기 때 공모주가 한 25개 정도가 상장됐어요. 그래서 상장일부터 그 영업 일수를 계산해서 매일매일 그 수익률을 기준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상반기에 있는 공모주들은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수익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종목들은 이거보다 물론 좋았어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은 전략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중 비중 축소 축소 의견. 네. 만약에 여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우리 하이 아프지마님께서 지금 사실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 매수하신 가격 근처. 네, 맞아요. 네. 비중을 축소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또 음. 부담은 없으실 것 같지만 네.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가볼까요? 다음 종목은 미국장을 좀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가지고 계시는데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 그리고 더 네. 모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애플 관련해서도 애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아이폰 이슈라든지 인텔리전스에 주목하는 모습이 있는데 올해도 애플 괜찮을까? 네. 같이 좀 혼용해서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뭐 대표적인 되실까요? 미국 주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해외 주식 하면서 그 우리가 배신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주가가 횡보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횡보하는 기간 동안 이제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갑자기 어떤 돌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 네. 그러면은 이제 묻지마 투자가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실 살펴보면 그 이번 실적 발표에서 조금 실적이 부진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그렇게 좀 그러니까 하락폭이 좀 그래도 좀 컸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실제 실적 발표에서 보면은 기존 그 클라우드 부분에서 성장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유럽 지역 쪽 성장이 좀 부진했는데 사실 AI 기반의 어떤 그런 사업들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그 AI 기반의 그 어떤 그 워크로드, 그 애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성장이 좀 가시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 고점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내년 성장을 감안했을 때 지금 놓고 보면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주가가 가장 싼 시기는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저는 매수 의견보다는 사실 강력 매수 그래요. 강력 매수. 처음 나왔습니다.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그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조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 보고 올해 제일 쌀 때 사자라는 이야기 조금 드리고 싶고요. 애플까지 가보죠. 애플은 사실 이번 애플은 되게 굉장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맞아요. 이번 장에 별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 비가 막 왔는데 이 땅은 별로 그렇게 비가 젖지도 않고 그렇게 무르지도 배수가 않았고 너무 잘 되는 느낌인가요? 그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특성은요, 비가 다 그치고 나면 네. 다른 땅보다 더 단단해지는 특성들을 조금 그런 가능성들이 그래요? 높은 네. 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그 실적을 봤는데 그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애플이 사실 실적 부진 때문에 굉장히 조금 그 AI 그 지각생이라는 말도 좀 많이 그렇죠. 썼을 정도로 소외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진했던 하드웨어 부분이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1분기에는 그 마이너스 9.5% 역성장을 보여줬는데 이번 분기에는
소폭이긴 하지만 1.6% 성장을 보여줬어요. 중국 시장은 여전히 부진했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요. 이번에 아이패드가 올레드 패널이 탑재된 아이패드가 팔렸는데 이게 나쁘진 않았는데 이중 사용자의 절반이 신규 가입자였습니다. 신규 구매자였던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쁘진 않았고 사실 이번에 10월 달에 그 애플이 AI 솔루션을 네. 하나 내나요? 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우리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 그 뭐랄까 들어오는 그런 형식이라고 좀 보시면 활용할 수 되는데 있게.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아이폰 16이 이제 곧 오픈이 될 겁니다. 긍정적인 의견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폰 결론으로 좀 가볼게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어서 이 AI 그 인텔리전스가 나중에는 이제 구독료까지도 네.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초기에는 물론 네. 무료로 되는데 이 활용도가 높아지면 아이폰 16의 매출과도 새로운 수요와도 연결될 수 있고 뭐 여러모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 네. 좋습니다. 둘 다 좋다. 맞습니다. 하나는 강력 매수는 강력 정말, 매수까지 네, 마이크로소프트 처음 같은 경우는 나왔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이렇게 자세한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모셔보기로 하고요. 양종근 차장님, 홍성배 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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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선 씨, 네. 아까 10분 전에 남성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네. 하트를 쏴주셨거든요. 누구한테? 전지 선혜 씨인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 저 못 네. 봤는데. 네. 누군지. 남성분이 쏴주셨습니다. 누구한테 쏴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아침엔 투자. 저희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 해봤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대한 얘기, 종목에 대한 얘기 하고 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죠. 함께 해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